안녕하십니까. 권력과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대장동 특혜개발 사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A4 용지로 1300쪽이 넘는 이 녹취록에는 약 10년에 걸쳐 대장동 업자들이 나눈 은밀한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뉴스타파는 이 녹취록을 포함한 검찰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심층 보도를 해왔습니다. 우선 정권 교체 후 대장동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 내용과 방향이 맞는지 자세히 검증했고, 또 대장동 업자들이 법조계와 언론계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펼쳤던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오늘 뉴스타파는 이 정영학 녹취록을 시민 여러분께 모두 공개합니다. 검찰의 자의적 수사와 언론의 선택적 보도가 사건의 본류와 지류를 마구 뒤섞으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녹취록을 독점한 채 단편적인 단독 기사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밝혀내는 게 훨씬 더 기묘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 홈페이지 데이터 센터에 접속하시면 누구나 녹취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봉지욱 기자와 함께 녹취록 전체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봉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정영학 녹취록 저희가 오늘 공개하게 되는데 네. 이게 언제 어떻게 입수를 하게 된 겁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지난해 1월이죠. 제가 뉴스타파 오기 전에 네, JTBC에 네, JTBC에 있을 때 일부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제가 뉴스타파에 오고 나서 네. 이제 마저 나머지 네. 전체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어디서 입수하신 건지는? 그거는 네, 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뉴스타파로 옮기고 나서 아마 취재원들이 더 신뢰를 해서 전체를 넘겨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싶은데. 이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게 네. 이 대장동 사건의 설계자 중 하나인 정영학 회계사라는 사람이 네. 검찰에 자진 제출을 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당시에 검찰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도 함께 입수를 한 거죠. 네, 이 녹취록은 이제 수사 기록의 증거 기록이에요. 아, 예. 이제 증거 기록 중에 몇 건 이렇게 번호가 있는데 예. 그 증거 기록 중에 일부 그러니까 별책으로 돼 있더라고요. 3권의 별책. 검찰이 보통 네. 이제 수사 기록을 제출할 때 네. 목록이 쭉 있고 그렇죠. 그 목록에 네. 이렇게 다 적어 놓는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목록에 들어가 보면 하나하나에 또 표지가 있고 그렇죠. 네. 그 내용이 붙어 있는데 이건 내용이 너무 많아서 별책으로 이제 따로 뺀 거죠. 만들었군요. 네. 예. 이제 합치면 제가 세보니까 1317쪽. 아, 예. 1317쪽이고 여기에는 이제 수사 보고서. 네. 수사 보고서라는 건 이제 이러한 정영 녹취록 이렇게 입수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라는 거거든요. 예. 그 검찰의 수사 보고서도 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네.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 검찰의 수사 보고서를 보시면 네. 여기에 사진까지 이렇게 다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2021년 9월 26일이면 이제 그 대장동 수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예, 한 그러네요. 2주 안 됐을 때인데 예. 이때 정영학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네. 2021년 9월 26일이네요. 1차 제출을 했고요. 예. 1차 제출했을 당시가 이제 녹취록 6건과 녹음기 3대 및 그 케이스 USB 네. 1개, 네. 사건 요약서 1부. 네. 여기서 이제 이 사건 요약서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할 때 정영학 메모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게 이게 정영학 되죠. 메모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서 네. 이제 1차 제출했고 10월 네. 5일쯤에 네. 한 번 더 제출했어요. 아하. 그래갖고 총 녹취록은 8건, 네. 그리고 분량은 1317쪽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녹취록을 제출할 때 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출하는 쪽에서 녹음기라든지 그렇죠. 이게 변형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USB 네. 이런 걸 이제 제출하면 검찰이 이걸 봉인해가지고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적어도 검찰 제출 이후에는 오염의 가능성은 네.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정영학 녹취록의 버전이 2개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만든 정영학 녹취록이 또 있다는 건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봉인을 해서 내면 네, 그거를 포렌식을 해서 네. 그 녹음 파일을 같이 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자체적으로 그 검찰청의 속기사 11명이 풀었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시간이 꽤 걸렸는데 풀어서 또다시 보고를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네. 검찰 버전의 녹취록이죠. 아. 근데 그 결과를 예, 보니까 예. 검찰청 속기사가 푼 것과 정영학이 낸 것이 동일하다.
이런 결론을 내서 이제 증거 기록이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유학 회계사가 녹취만 낸 게 아니라 녹취록도 냈는데 네. 이게 정말 녹취대로 작성이 된 것인지 네. 검찰이 한 번의 검증을 거쳤다. 그렇죠. 이런 의미가 네. 되는 거고요. 오늘 저희가 이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는데 시민들이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죠?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네. 데이터 센터 네. 따로 있잖아요. 데이터 네. 센터에 오면 누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네. 저희가 PDF로 작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링크만 누르면 네.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공개하는 이 녹취록에 담긴 내용을 저희가 하나씩 네. 살펴보도록 하죠. 이 정유학 회계사가 2012년부터 녹음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시기가 그 10년에 걸친 시기인데 그렇죠. 10년치가 다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2012년 8월부터 네. 2021년 4월이에요. 근데 네. 크게 보면. 전체적인 네. 시기는. 근데 이제 2015년 3월에 이들이 네. 이제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네. 2015년 3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눠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제가 구분하기로 이제 사업자 선정 이전은 전반부, 전반전, 네. 그리고 사업자 선정 이후는 후반전이라고 네. 치면 네. 지금 상황은 사실 사업이 끝났으면 끝나는 건데 그렇죠. 수사가 가고 있으니까 지금 연장전이 된 거죠. 아, 네. 예, 연장전이 된 건데 네. 전반전, 후반전, 네. 연장전이 있는데 근데 2015, 16, 17, 18이 없어요. 녹취록이. 아하. 그러니까 정영학 씨가 제출한 것에 그 4년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그러니까 봉기자 표현대로 네. 하면 전반전에 해당하는 것이 네. 있고 이제 2015년 대장동 사업자 선정 이후에 네. 그때부터 2018년까지 4년치. 네, 그렇죠. 이때도 많은 일이 벌어졌을 텐데 어쨌든 이때 거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다시 언제 2019년부터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19년도 말이에요, 또.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을 검찰이 왜 강제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굉장히 그 부분 의아해요. 왜냐하면 그 4년 넘게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을 안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분은 2012년부터 이미 계속 녹음을 하면서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왜 강제 수사 안 했는지 좀 그건 의아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네요. 정리해보면 전반전의 녹취는 네. 있고 네. 사업자 선정 이후에 후반전의 초반은 그렇죠. 없고 근데 그게 너무 텀이 기니까 예. 쉬는 시간이 너무 긴 거죠, 이게. 4년치니까. 네. 짧게 하고 후반전을 바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2019년은 사실은 후반전이라기보다는 거의 연장전에 가까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2019년. 자, 그런데 정유학 회계사는 이것을 임의로 제출을 했고 그렇죠. 4년치가 비는데도 검찰이 그것을 굳이 강제 수사를 안 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어찌됐든 검찰은 이 수사록을 네.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보고 이 주요 피고들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네. 그 가장 중요한 증거로 재판부에 그렇죠. 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면 남욱이나 김만배 같은 사람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나 봐요. 정영학이 녹취록을 예. 낸 것에 네. 대해서 예. 녹음을 한지를 잘 몰랐던 것 아, 같고 녹음 사실조차 몰랐다? 그리고 이렇게 뒤통수를 칠지 몰랐다. 남욱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이 시기는 저희가 짚어봤고요. 약간의 의문이 남지만 네. 어쨌든 녹취록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전반전,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3년 정도. 이 전반전에 녹취된 내용들, 이 내용의 그 주요 주제는 어떤 겁니까? 가장 먼저 시작하는 부분이 네. 수사 무마, 검찰 수사 무마 정황이거든요. 아, 검찰 수사 무마. 예. 저희가 며칠 전에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네. 김수남 전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네. 수원지검장으로 있을 때 네. 최윤길 성남시 의회 의장의 1억 뇌물 수사 전 단계 내사로 보여요. 네. 근데 내사에 대해서 김만배가 김수남을 만나서 형, 네. 이 사업 내가 관여돼 있어. 예. 그리고 최윤길 의장 맞아요. 그럴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최윤길 의장은 사실은 대장동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하는 키맨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첫 단계에서 이들이 그 로비를 시작한 1번 타자가 그렇죠. 최윤길 의장입니다. 왜냐하면 성남시 의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네. 그럼 대장동 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큰일 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의장을 만든 것도 대장동 업자들이 기여를 좀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원래 이분이 새누리당 쪽에 있다가 네. 민주당으로 그 의장 되면서 당적을 되고 나서 받거든요. 바꿔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공을 들인 사람이 지금 검찰 내사를 수사를 받고 들어가 버리면 네. 꽝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네.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수사 무마가 있고요.
얼마 해서 이제 검찰이 이제 유동규를 최초에 그 재판에 넘길 때는 3억 5,2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네. 했는데 그 3억 5천 정도의 뇌물이 언제 어느 상황을 하는지가 자세히 나와요. 그 내용이 이 전반부 녹취록에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고 이들이 또 이제 2014년 12월에 위례 아파트 개발 사업자가 맞아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대장동에 사업 전초전으로. 그렇죠. 예. 그런 연습하는 식으로 해서 네. 그 과정. 네. 그리고 위례 아파트 사업이 되고 나서 네. 호반건설과 짜고 비자금을 만들잖아요. 그 맞아요. 비자금을 만들고 그 비자금으로 대장동 사업을 또 설계하고 공모하는 과정. 그런 그런 것들이 네. 2012년부터 그렇죠. 4년까지 녹음된 전반부 녹취록의 네, 주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2015년에서 8년, 4년 건너뛰고 2019년부터 21년, 약 이것도 한 3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후반전 녹취록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2019년 3월부터 이제 대장동 수익이 배당이 되거든요. 아. 예, 이게 돈을 버는 거죠. 예. 그리고 한 번에 버는 건 아니고 매년 얼마씩 이렇게 네. 나오는데 예. 이 수익에 대한 갈등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국면이 달라지는 네. 거예요. 근데 갈등이 시작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공통비용이라고 그래서 네. 50억 클럽이나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이게 한 700억 정도 돼요. 합치면. 네. 한 6, 700억 되는 돈을 김만배가 이제 분담을 요구하죠. 네. 이거 우리 사업을 위해서 썼는데 너희들 남욱이나 정양 너도 내라. 근데 남욱이 버팁니다. 안 내고. 네. 예. 그러면서 그 김만배와 남욱이 굉장히 큰 갈등 상황에 빠지는 게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영수의 인척이자 네. 그 위례 아파트와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을 독점한 이기성 씨. 분양 대행 업체 대표. 네. 예. 이분이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그렇죠. 저희가 자세히 함께 네.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네. 저희가 기사로 많이 다뤘는데 네. 그리고 정재창 씨라고 있어요. 네. 이분이 원래 대장동 사업의 3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김만배가 들어오면서 튕겨져 나갑니다. 네. 튕겨져 나가니까 이분이 열받잖아요. 그렇죠. 내가 33%나 갖고 있었는데 왜 나 안 줘? 네. 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협박을 하는 게 앞서 전반전에 있었던 남욱이 호반건설 짜고 뭐 비자금을 네. 어떻게 만들었고 네. 뭐 이재명 시장 찍고 어떻게 했고 뭐 이런 내용들로 네. 알려진 거예요. 그런 내용을 내가 까발리겠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래갖고 그런 협박과 네. 공통 비용에 대한 분담의 갈등 이런 네. 게 있고 네. 유동규에게 700억 원을 어떻게 줄 것인지 네. 그 방안을 연구하는 것들이 한 5가지가 나와요. 네, 5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예. 새로운 사업 대장동을 네. 끝내고 다음 무슨 사업을 할지 네. 김만배와 정영학이 아주 자세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는 전반부에는 한 3억대의 뇌물 네. 얘기가 있고 네. 후반부에는 이제 돈이 이제 되니까 네. 개발 수익이 나왔으니까 이것에 큰 뭉텅이를 넘겨주는 방안 그렇죠.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던 거군요. 자, 그러면 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이제 정진상, 네. 김용 두 사람을 뇌물수수랑 정치자금법 네. 위반 혐의로 지금 기소를 했는데 이 내용도 나옵니까 녹취록에? 전반전에 이제 유동규에 네. 대해서 뇌물을 네. 3억 5천만 원 정도의 뇌물을 네. 전달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날짜별로 네. 나오는데 1차 수사 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기 전에 네. 1차 수사 때는 유동규가 받았다 네. 뇌물 수수자로 돼 있는데 네. 정진상과 김용을 이제 2차 수사죠. 지난해 7월부터 이제 수사팀이 바뀌었잖아요. 네. 정권 교체 후 바뀌고 나서는 유동규가 받은 3억 5천 중에 1억 7천은 정진상과 김용에게 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정진상의 그 공소장이나 구속영장을 그렇죠. 보면 네. 어디서 받았다 1억 원을 9천만 원을 어디서 건네고 다음날 성남시청으로 찾아가서 정진상에 1천만 원을 네. 추가로 건넸다라고 돼 있는데 네. 녹취록을 보면 날짜가 대략 특정이 되거든요. 네. 2013년 4월 17일, 네. 16일, 17일 이렇게 특정이 되는데 실제로 남욱이 얘기한 걸 보면 예. 경기도 분당의 모처에서 유동규한테 돈을 줬어요. 근데 유동규가 그 돈을 들고 나갔다 온 거예요. 얼굴 시뻘개져서 들어왔다. 네. 그러니까 이 돈을 누구한테 전달하고 왔다는 식의 대화는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 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냐 아니면 제3의 인물이냐. 그건 모르지만. 이거는 이제 검찰이 네. 뭐 정진상의 동선이나 카드 결제 네. 내역 등을 보고 네.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녹취록에도 어쨌든 유동규가 뇌물을 혼자 먹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달한 그렇죠. 것으로 보이는 네. 정황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이 녹취록 내용 중에 일부에 어떻게 해당하는 내용인데 네. 김만배 씨가 기자들에게 수억 대의 금품을 준 것으로 알려진 것. 네. 이걸 이제 봉 기자가 네. 보도를 하면서 굉장히 파장이 지금 큰 상태예요. 네. 이것도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이죠?
네, 저희가 녹취록을 기본적으로 기반으로 보도하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맞춰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녹취록에 2020년 한 2, 3월 이때쯤부터는 기자들 얘기가 나와요. 아, 2020년 2, 3월부터. 네, 이때부터는 기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네.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장동은 진짜 막느라고 너희가 너무 지친다. 내가. 네, 한 놈 처리하면 뒤에서 또 한 놈 나오고. 아, 뭔가 협박을 하면서 그렇죠. 돈을 요구하는 네, 사람들. 그런 정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한 2020년 7월쯤에는 아예 이제 대놓고 기자들 얘기를 해요. 어허. 기자들 내가 만나서 2억씩 주고 네. 서울이나 분당에 분양권도 대신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사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예. 이거 여태까지 내가 다 막은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잘 막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 다음에 2021년 2월엔 또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네. 야 이제 이거 못 막는다. 아, 그래요?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이 큰 산에 언덕 위에 광풍이 몰아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기사가 터질 거란 얘기죠. 막는데도 이게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네. 지회라는 단어를 써요. 지회. 근데 네. 지회는 저희가 그냥 봐서는 모르겠는데 정영학 회계사가 여기다 또 이렇게 메모를 또 해놨고. 메모 예. 자기 자필로 해놨어요. 가필 해놨고. 신문사 모임. 아. 김만배가 관리하는 신문사 모임이란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지역 언론 신문사 모임이 아마 지회인 것 같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서초동의 법조 기자들은 네. 다른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그건 따로 용어가 네. 없습니까?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게 추정이 되고요. 하여튼 네. 김만배 같은 경우는 2021년 초부터는 굉장히 걱정을 해요. 이거 빨리 사업을 끝내야 된다. 끝내야 된다는 건 준공이잖아요. 준공을 해야 돈을 빼낼 수 있거든요. 회사에서. 회사를 네. 없애버리면 되니까. 네. 근데 이거 대선 전에 준공 못하면 큰일 난다 이거. 라는 그 위기감을 굉장히 강조하죠. 결국은 본인의 예상대로 됐군요, 지금. 그렇죠. 막는데 한계가 있는데 터져버린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기자들 얘기도 많이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이제 덜 주목받고 있지만 저희 뉴스타파가 기자들뿐만 아니다. 김만배의 로비는 판검사들까지 얽혀 있다라고 또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건 또 어떻게 파악이 된 내용이죠? 이 역시도 이제 이거는 녹취록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요. 이거는 남욱의 진술조서에 자세히 네. 나오는 겁니다. 근데 네. 이미 검찰은 예. 2021년 10월 남욱을 수사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는 기자들을 관리했다. 관리하고 돈을 네. 빌려줬다라는 거고 동시에 법조인들, 판검사들에 대해서 김만배가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면서 네. 용돈도 100만 원씩 주고 네. 내가 골프 한 번 갈 때마다 500만 원씩 가져나간다. 이 예. 얘기는 골프 4명이 치지 않습니까 주로.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원씩 주고 100만 원 골프 비용 하면 예. 딱 500만 원 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수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진술 조서를 바탕으로 저희가 보도를 한 건데 이제 바로 이제 타사에서 보도를 하면서 네. 뭐 술값을 대답했다거나 네. 이런 정황들이 나온 거죠. 네. 예. 그 공개한 저희 뉴스타파가 이미 공개한 남욱 신문 조서에 보면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남욱 씨가 검사들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조사하는 검사한테 네. 검사님도 독구단이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독고다이다. 약간 예. 독종이다. 그렇죠. 이런 걸 물어보냐. 조직에 신경 쓰지 않고 앞으로 직진만 하는 성격이구나라고 했는데 결국 그게 묻힌 걸 보면 그 검사도 독구단이는 아니었던 걸로. 근데 네. 그 앞에 문장이 뭐였냐면 예. 내가 국회에 있는 조선일보 기자한테 들었는데 맞아요. 예. 윤석열 밑에 있는 검사들이 돈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이 사건 수사 못할 거라 했다. 기자가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기자들은 다 알고 있던데요. 그렇게. 네. 근데 그 시점이 보면 이 사건이 터지고 남욱은 네. 잠적했어요. 그리고 그렇죠. 심지어 미국으로 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선일보 기자와 연락을 하면서 계속 연락을 했다는 예, 거예요. 예. 사건이 돌아가는 걸 이렇게 정보를 얻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본인 말은 안 하지만 본인 또한 기자와 그리고 본인의 부인도 기자 아니었습니까? 그 MBC 기자. 네, MBC 기자였잖아요. 예. 본인 또한 그게 있고 예. 본인이 진술하는 거는 김만배 기자 로비, 판검사 네. 로비를 할 때 상품권을 정영학과 자기가 이렇게 준 상품권이 예. 4년에 걸쳐서 한 3,500만 원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음. 정영학이 상품권을 건네는 장면이 네. 한 두세 번 녹취록에 나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이 기자들, 일부 기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실명도 알려질 만큼 알려져 있지만 어쨌든 기자들이나 검판사에 대한 실명이 네. 녹취록에 나오는지 궁금하거든요. 녹취록에는 실명은 나오진 않습니다. 실명은 안 네, 나와요. 대신에 이제 예. 남욱의 진술 조서에도 예. 실명은 나오진 않고 네. 매체가 나와요. 한겨레 신문이랄지. 아, 예, 네. 매체가 나고 사실 실명은 남욱도 네. 그 가짜 차용증 만들었으니까 검사님이 네. 그 차용증 보시면 알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지난해 12월 29일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네. 한 일주일 후에 갑자기 이 기자들의 실명까지 그러니까요. 네, 이거 녹취록에도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어떻게 이런 보도가 가능했지? 그리고 동시에 보면 맞아요. 한 3개 매체가 같은 내용을 쓰고 있어요. 같은 내용을 네. 썼고 사실은 그 녹취록에는 이제 한겨레 정도만 언급이 네. 되어 있는데 다른 매체들까지 특정하고 그렇죠. 액수까지 특정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저희가 늘 봐왔던 일인데 사실은 강력히 의심이 되죠. 그러니까 한 가지 네. 이 대장동 사건을 보면 너무 정보의 비대칭이 큰 거예요. 네. 기자들도 사실은 법조 기자들이 주로 이제 검사나 수사관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정보를 듣고 그 기사를 써온 건 사실인데 네. 들었으면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의 툴이 없는 거죠. 검증할 방법이 없죠. 네, 예.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대로 받아 쓰는 네. 약간 주워서 쓴다? 예. 저는 이거를 약간 줍줍 보도 아니냐 이거. 아하. 저는 줍줍 보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네. 먹잇감을 던져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황 녹취록 공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네. 녹취록과라도 비교 대조를 좀 하고 좀 사실관계 취재를 더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검찰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강력하게 의심하기로는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몇몇 기자들에게 언론사 기자들의 그 뇌물 수사실을 흘렸다. 뇌물은 아직 단정할 수 없죠. 금품 수사실을 네. 흘렸다. 그래놓고 이제 검찰이 하는 말이 되게 웃기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황당한 핑계를 대는데 전 네. 핑계라고 보이는데 제기된 이 언론 기자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지 않으면 네. 외부에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 네. 이렇게 지금 어느 기사에 인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외부에서 예. 그럼 외부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국민일까요? 국민들일까요? 아니면 뭐 네. 누굴까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은 그 주체가. 근데 국민들이 계속 제기하는 이 수사에 대해서 제기하는 거는 네. 왜 공평하게 수사를 하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왜 기자들만 지금 수사하냐? 판검사들도 네.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외부가 누군지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본인들이 수사하고 싶은 부분을 흘려서 네. 여론을 만들고 그 여론 때문에 우리가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 네. 라고 이제 몰고 가는 요거는 사실은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패턴인데 이번에도 그렇죠. 역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네.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하는 이유가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 네. 갖고 수사를 사실 멈췄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자 관련 그 로비 의혹이 나오니까 바로 수사에 들어가요. 네. 이 부분 좀 이상하죠.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보시는 분들이 다 네. 아실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언론계나 법조계의 로비 의혹, 김만배 씨의 이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네. 중요한 거고 반드시 규명이 되어야 하는데 사건의 본류가 이것 때문에 조금 가려지고 있다는 느낌이 네. 듭니다. 봉 기자가 보시기에 가려지고 있는 사건의 본류는 어떤 부분입니까? 50억 클럽 같은 경우는 네. 곽상도 전 의원 빼고는 네. 지금 사실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음. 지금 알려진 거는 박영수 전 특검은 2번 조사를 받았고 네. 김수남 전 총장이나 윤곽근 전 고검장 이런 분들 녹취록에 나오거든요. 네. 윤곽근 전 고검장 조사를 아마 안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김수남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작년 1월에 서면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랑. 네. 근데 지금 녹취록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보은성이거든요. 보은성. 예. 예.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으니 갚아야 돼. 네. 라는 게 50억 클럽의 실체예요. 그러면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슨 혜택과 도움을 줬길래 50억이나 줘? 라는 그렇죠.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예.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은행과 컨소시엄 깨질 뻔한 걸 막아줬다는 건데 네. 박영수 전 특검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녹취록에. 네.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는 2011년 그 대장동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부터 그렇죠. 대장동 자금책임 조우영을 변호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2015년에 남욱 정영학 조우영 수사 받을 때도 그렇죠.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호를 했어요.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그러니까 아까 보여지고요. 말씀드렸지만 네. 그 전반전에 네. 이들의 그 사법 리스크가 네. 해소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게 박영수 전 특검이거든요. 네. 그리고 김수남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수원지검장일 때 그렇죠. 윤곽근 전 고검장은 아예 뭐 수사관이 검사님 전화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지는 그 않지만 전화 받았다는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 사건이 제가 이제 네. 보기에 그때 당시에 몇 개의 사건이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성남지청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이 하나 있고 네.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있었는데 네. 서울중앙지검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대장동업자들이 개발을 하려고 할 때 대장동만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경기도 일산의 풍동 개발도 하려고 네. 했어요. 근데 네. 거기가 좌초됩니다. 네. 좌초되는데 문제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부산저축은행 돈을 받았는데 그걸 빼돌리는데 도와줘요. 그때 당시 조우영 그리고 조우영 남욱이 그때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수사 대상이 된 거죠. 뒤늦게 수사 대상이 된 건데 네. 남욱이나 그 조우영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네. 그 사업이 주인공들인데 예. 네. 완전히 엎어지는 거니까 네. 필사적으로 막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남욱이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수사관이 나한테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 뭐라고요? 검사장님 전화 받았습니다. 검사장님 전화를 자기가 받았다. 예. 그냥 무혐의로 끝내겠습니다. 아하. 그래서 남욱이 지시를 해요. 예. 수사관한테? 네, 이렇게 지시해요. 그 우영이도 좀 빼주고요. 이건 어떻게 해주고요. 네. 지시를 해요. 수사관한테. 알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수사관이 말하는 검사장님이 윤곽근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죠. 예. 당시 중앙지검 1차장인데 이제 본인은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우리가 하고 연락을 했을 때 네, 제가 연락을 했을 때 하고 예. 김수남 전 총장 같은 경우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 지금은 언론에서 시끄럽게 나오고 있는 이 기자들이나 법조인에 대한 그 로비 네. 같은 것들은 주로 후반부에 그렇죠. 수익이 이제 나오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을 뭐 언론에서 시끄럽게 한다거나 네. 이게 사법 리스크가 있다거나 이거에 대한 어떤 보험 차원에서 로비를 한 것이고 지금 보입니다. 얘기하는 50억 클럽, 뭐 김수남, 윤갑근 이런 사람들은 전반부에 이 사업을 되게끔 만들어준 사람들이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전반전에는 이분들이 예. 대장동 사업이 어떻게든 되게 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뭐 기자나 뭐 검판사를 일상적으로 네. 보험용의 성격으로 혹시 네. 그 관리할 돈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럴 만한 돈이 없었는데 이제 2019년에 배당 수익이 발생하면서부터는 예. 자기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번 거예요.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사건이 터질 거를 대비해서 네. 뇌물 이제 뭐 어떤 로비를 한 거죠. 그러면 네. 당연히 이제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기보다 네.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를 대비해서 네. 보험 성격의 차원으로 관리를 한 거다. 예. 근데 50억 클럽 같은 경우는 뭔가 기여가 있었던 거죠. 예. 일부는 이 녹취록의 그 기여도가 보이고요. 보이고 이거는 일부는 알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은혜를 갚는 네. 클럽이다. 그러니까 보은과 보험 이렇게 그렇죠. 정리할 네. 수 있겠어요. 자, 근데 50억 클럽 6명 중에 5명이 법조인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대체 부동산 개발에 어떤 도움을 줬느냐? 물론 아까 이제 봉 기자가 그 주요 주역들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에 네. 대한 어떤 해소 이런 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이 박영수 전 특검이에요. 거의 이제 뭐 대장동 업자들하고 한몸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 보이는데요. 녹취록에는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일산 풍동 네, 그 중앙지검 수사 네. 때 변호를 한 게 양재식 특검부예요. 아, 박영수 특검 밑에 있던. 네. 예. 그러니까 박영수 사단이죠. 그렇네요. 그때 당시는 이제 특검이 되기 전이니까. 네. 근데 그 양재식 특검부가 그때 당시 이제 또 조우영을 변호를 하면서 네. 결국에는 그 녹취록에 봤듯이 수사가 유야무야 되고 네. 조우영은 아무런 처벌 일단 안 받거든요. 그렇죠. 그 남욱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큰 그 위기를 한 곱이 또 넘긴 거죠. 예. 이때 근데 양재식 특검보나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예. 우리은행을 이어준 정황이 있어요. 녹취록에. 우리은행이요? 네. 예. 예를 들면 하나은행이 나 안 해라고 빠졌을 네. 경우에 네. 대타가 필요하잖아요. 아. 그때 그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은행을 연결을 해줬다는 그 녹취록의 내용이 있는데 아. 요때 당시 이 우리은행 관련 직접적으로 같이 만나고 한 건 양재식 전 특검보로 지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박영수 전 특검 측에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이어준 사실이 없다. 아하. 네, 뭐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네. 특히 정영학은 또 뭐라 그러냐면 네. 야 이거 고검장님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고검장님은 여기서 말하는 고검장님은 박영수. 네. 전 그리고 특검이.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네. 양 변호사님은 정말 신의 한 수야. 아. 신의 한 수야. 우리가 양 변호사를 선임한 게 신의 그렇죠. 한수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들이 그때 당시 법무법인 강남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법무법인에 어떤 지급을 한 것 같아요. 뭘요? 대가를. 아, 뭐 자문료나 뭐 이런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주는 방법을 바꾸려고 했는데 저기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한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고요.
녹취록에 좀 의아한 인물도 나옵니다.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에 있던 네, 네. 그 유명한 우병우 민정수석, 그리고 조윤선 정무수석, 네. 얼마 전에 사면 받았죠. 네. 이분들 이름이 왜 대장동 녹취록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온 게 2014년 6월에 처음 언급이 돼요. 네. 큰일 났다고 남욱이 정영한테 전화를 해서 예. 청와대에서 이재명 잡으라고 오더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2014년 6월이면 2014년 6월 말. 2014년이면 예. 그 지방선거 이후 2달 뒤네요. 그죠? 아니죠. 2014년 6월 4일에 그 이재명 재선이 6월이 됐고, 지방선거죠? 예. 아마 이 녹취록이 2014년 6월 27일인가 말인데 네. 남욱이 전화해서 이렇게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큰일 났다고. 예. 그러니까 정영학이 대답이 헐이에요. 헐. 어. 근데 이 사람들 되게 놀란 거 청와대가 왜? 네. 라는 게 있고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2014년 7월에 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남욱이 자세히 정영학한테 얘기를 해요. 아. 이게 보니까 두 개의 루트를 통해서 예. 뭔가 청와대로 정보가 흘러간 것 같다. 네. 뭐 하나는 건설 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 자기들의 라이벌, 그렇죠. 다른 라이벌이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라이벌이고 하나는 경찰 쪽을 어. 통해서 뭔가 첩보가 경찰들 열심히 파고 다니니까. 네, 청와대가 첩보로 들어갔고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재명 선거를 뭐 도와주거나 우리와 좀 이렇게 가깝다는 거 첩보가 가서 네. 청와대 하명 수사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를 이제 남욱이 자기 나름대로 좀 파악을 하고 김만배한테 주로 네. 들었는데 네. 만배형 도움이 절실해요 이렇게 나와요. 아. 굉장히 흥미로운 네. 얘기네요. 근데 이제 조윤선 네. 전 이제 문체부 장관이고 당시 정부 수석은 네. 제가 이제 요 시기가 되게 궁금해서 네. 이 우병우 같은 경우는 일부 작년 초에 거론이 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네. 오산에 직접 갔다는 거예요. 어. 오산이 뭘까? 오산. 예. 왜 갔을까요? 글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 조사를 하러 나왔나? 근데 오산은 상관없잖아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네, 수첩, 김학록. 예. 예. 이 당시에 우병우는 민정비서관이었고요. 그렇죠. 민정수석은 김영한 그렇죠. 수석이었는데 네. 이분이 업무수첩을 이제 돌아가시면서 맞아요. 업무수첩이 예.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근데 2014년 6월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 김기춘이 몇 가지 지시를 하죠. 네. 그걸 이제 김영한이 받아 적었는데 네. 안민석 오산교통 1억 이렇게 돼 있어요.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가 네. 오산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약간 취재를 해서 이제 배경을 아는데 네. 오산교통한테 1억 뇌물 받았으니까 이거 검찰 수사라고 그 하명 지시한 네. 정황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런데 제가 추측하는데 그 사건을 조윤선이 직접 알아보러 가지 않았나. 네. 근데 그때 왜냐하면 안민석한테 1억 줬다고 말하세요라고 검사가 그랬다고 증언하신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네. 그럴 정도로 구체적인 실행된 지시였는데 마찬가지로 정황적으로 볼 때는 그 김영한 업무수첩을 볼 때는 이러한 지시, 이재명을 잡으라고 그리고 네. 업자들과 뭔가 결탁이 돼 있다. 네. 이런 지시가 내려갔을 정황이 크거든요. 김영환 업무수첩에는 이재명 잡아라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건 없죠. 예. 근데 그때 당시 분위기로 봤을 때 가능성은 있지만 네. 이제 조윤선 정무수석은 이제 전 정무수석은 연락이 안 되고요. 네.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저 어제 통화를 했는데 네. 이재명 선거 자금이나 이재명 비위나 관련해서 알지도 못하고 뭐 어떠한 지시를 한 적도 없다. 네.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고비도 넘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지점인데 청와대에서 미워하는 사람들을 어쨌든 네. 찍어서 상당한 내용이 있는 첩보를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 수사를 했을 텐데 이거를 넘어서는 어떤 그 전관의 힘이 있었다는 네. 거잖아요. 예. 그 상황을 보면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네. 이때당 2014년 때 같은 경우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가장 막 이렇게 맞아요. 시작되면서 네. 막 절정으로 치닫 네. 네. 때였는데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 그 박근혜 청와대 힘이 가장 셌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14년, 15년이.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이면 이거 어떻게 막았지? 네. 저는 또 이 또한 네. 수사를 한번 밝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 스펙타클합니다. 자, 봉 기자가 네. 지난해부터 정영학 녹취록을 기반으로 기사를 한 15개 정도 썼는데 거의 기사마다 반복되어 나오는 네네. 문구가 있습니다. 김만배와 남욱이 조성한 비자금의 용처를 밝히는 게 네. 이 사건의 열쇠다. 이런 그 주장을 계속 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업자가 되기 전반전에 남욱이 42억대 비자금을 조성을 했고요. 네. 근데 이거는 정진상의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후반부 이제 그 이익이 발생한 2019년 이후에 네. 이익이 발생하면서부터는 김만배가 네. 회사 돈을 계속 뺐다 넣었다 하면서 네. 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48억 정도의 네. 돈이 용처가 지금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네. 헷갈릴까봐 정리를 하면 전반부 아까 말씀하신 전반부 사업하기 이전에 네. 이때 조성한 비자금은 40억대. 그렇죠. 네. 이건 이제 후반건설이랑 더 감이랑 같이 조성한 네. 돈이고 사업 끝나고 이제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서 김만배가 조성한 것이 최소 240억 그렇죠. 원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검찰은 정진상 실장 그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 네. 보면 네. 남욱의 전반부 42억대 비자금 중 4억 원이 이재명의 선거 자금으로 그렇죠.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선거 자금으로 흘러갔다라고 네. 적시를 했다가 네. 공소장에서는 그 4억을 수억으로 또 바꿔요. 네. 자신이 없는 거야. 예. 4억이라 치더라도 38억은 그럼 어디 갔냐.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때 기사를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또 1억 5천만 원은 2015년 1월에 박영수 그 변호사 네. 변협회장 출마했을 때 그 선거 비용으로. 예, 그걸로 1억 5천 냈다는 게 녹취록과 남욱의 진술로 네.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 돈의 사용처에 네. 대해서 그럼 이들이 과연 네. 어디다 로비를 한 거냐, 이 비자금을 어렵게 만들어서 라는 것이고 네. 김만배 240억대 비자금 같은 경우는 좀 전 중요하다고 보는 게 네. 그럼 이게 이제 사업이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럼 보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만배는 녹취록에서 내가 이 회사 돈 이거 빼가지고 다 그거 네. 처리한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네. 가까스 물론 40억도 큰 돈입니다만 가까스로 40억을 만들어서 이걸 정말 꼭 필요한 데만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을 도와준 사람들한테는 나중에 사업 잘 되면 네. 크게 해줄게라고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진짜 사업이 잘 됐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보답한 네. 것들이 봉 기자가 얘기하는 50억 클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란 얘기죠. 초반에는 돈이 없을 수밖에 없던 게 돈이 너무 없으니까 호방건설하고 같이 위례아파트 사업을 했는데 네, 돈이 없으니까 호반에 기대게 돼요. 그렇죠. 끌려다닌 거죠.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자기들 생각보다 너무 적게 번 거예요. 한 네. 50억 안 되게 네, 이게 이익금이 50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호방건설이 대부분 가져갑니다. 음, 대부분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학습을 한 거죠. 아, 건설사랑 같이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우리가 끌려다니는구나. 라는 학습을 해서 대장동에선 건설사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보면, 정황적으로 보면.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비자금, 남욱의 비자금, 김만배의 비자금. 김만배의 비자금은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네. 보훈의 성격이 강하고 자기가 그걸 네. 처리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훈이라는 말은 너무 아름다운 말인 것 같고 음. 그거 아닙니까? 부정처사 후수례라고 그렇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약속을 실행한 거죠. 네.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을 그러니까요. 그걸로 실행한 정황이 녹취록에 나오는데 문제는 검찰이 네. 그거를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 지금 이제 약간 헷갈리는 게 뭐 김만배 은닉자금 275억 원을 뭐 네. 하고 뭐 그중에 수표 148억 원을 찾았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맞아요. 나오는데 네. 그 돈은 그 은닉자금은 뭐냐면 검찰 2021년 9월부터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네. 김만배가 나 큰일 났어. 네. 돈 빼돌려야지 네.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자금이에요. 아. 그러니까 수사 이전에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예. 보훈을 했거나 예. 뭐 어디 로비를 했거나 쓴 돈은 그 앞단에 있는 비자금이거든요. 아하. 근데 그걸 똑같이 김만배 비자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헷갈릴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지금 검찰이 엉뚱한 데에 그럼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은닉자금을 수사하는 거는 네. 김만배의 숨긴 돈을 네. 찾아서 압박을 하는 용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비자금 그 전에 이제 수사 시작 전에 비자금을 하는 거는 이 돈이 정말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흔히 말하면 돈이 흘러간 종착지가 네. 비리의 근원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 대장동 업자들의 천문학적인 수익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밝히려면 그렇죠. 네. 그 전의 돈의 용처를 밝혀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은 김만배가 빼돌린 돈의 용처를 밝힌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김만배에 대한 압박이거든요.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그럼 김만배에 대해 왜 압박을 하겠느냐? 왜일까? 뭔가 검찰이 김만배한테 원하는 게 있으니까.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보면은 녹취록을 보면 이미 네. 2020년부터 네. 김만배와 남욱은 틀어져요. 네. 김만배와 정영학이 주로 통화를 많이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김만배와 정영학, 네. 남욱과 유동규 그렇게 편이 갈라지는 네. 거군요. 예. 싸웁니다. 네. 싸우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또 마찬가지 구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진술이, 측이 연관이 돼 있다는 게 유동규와 남욱, 그렇죠. 관련 없다는 게 이제 김만배와 정영학. 지금 재판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녹취록의 이 오랜 기간에 한 얘기를 갑자기 뒤집으면, 심지어 남욱은 녹취록을 보면 천화동인 1호는 자기 거란 식으로 나의 차명집을, 그리고 남욱은 자기가 받아가려고 해요. 그럼 김만배는 얘기하거든요. 야, 유동규가 이제 자꾸 달라고 하니까 직접 내가 너 줄게. 수표로 줄까? 뭐 아니면 내가 수익 받아 줄까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배당을 받아 주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 한 45% 떼거든요. 그럼 이제 동규가 그건 반대. 세금을 너무 많이 뗀대. 그러니까 다른 방안을 막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된 거는 남욱이 나한테 소송하라 그래. 천화동인 1호는 사실 내 거 실소유자 나다. 그게 합의가 된 정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땐 여기서 너무도 디테일하게 그 천화동인 1호의 차명 지분과 돈을 건네는 방법이 나오는데 갑자기 그거를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게 아니라 이게 세 명 거였어요. 이렇게 되면은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봉 기자가 말씀하셨지만, 수사가 시작될 것을 예상하지도 못한 시점에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얘기가 진실이겠느냐.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혹은 플리바게닝이 있었을지 모르는 이런 사람을 거쳐서 나온 진술이 진실이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상식적인 문제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얘기하는 김만배와 남욱의 비자금의 사용처, 이것이 대장동 비리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고요. 자,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 정영학 녹취록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녹취록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봉 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정영학 녹취록이 있었다면 뭐 일부 그동안에 나왔던 몇몇 오보나 이런 것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보면 사실과 다른 것들도 있긴 한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극단적인 정보의 비대칭 상황, 언론 입장에서는 검찰이 다 쥐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뭐 받아서 쓰거나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정영학 녹취록이 중요한 거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검찰 수소의 참고서이자 가이드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영학 씨는 완전 특급 도움이죠. 왜냐하면 검찰에 녹취록에는 600억, 700억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엔 428억으로 정리가 된 게, 그러면 천화동인 1호의 차명 지분은 24.5%라고 나와 있잖아요. 24.5%는 원래는 한 1200억 정도입니다. 그럼 1200억을 줘야 되는데 왜 이게 428억이 됐을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저는 검찰이 수사해서 이렇게 계산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영학 씨가 계산을 해요. 수수께끼를 풀어줬구나. 수수께끼를 해서 지금 뭐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세금 빼고 여기서 김만배가 회사에서 빌려간 거 빼고 공통비용 뭐 빼고 해서 428억이 됐는데 이거는 원래 세금을 빼더라도 900억이 돼야 되고 세 전으로는 1200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범죄 수익을 줄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만큼 검찰이 정영학과 정영학 녹취록에 기대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수사의 참고서이자 가이드라인이자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 말고는 딱히 물증도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지금의 새롭게 바뀐 수사팀은 부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모순에 빠진 거죠. 지금 뭐 자기들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맞다.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가장 대장동 사건에서 핵심은, 검찰이 입증해야 될 핵심은 428의 약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검찰은 이제 유동규 한 명의 몫이다 그랬는데, 단독범이다 그랬는데 지금 세 명을 공동, 정진상, 김용까지 넣어서 이재명 측이 껴있다는 거고, 얼마 전에는 뭐 2025년에 주기로 했다 라는 보도까지 했는데 사실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다면 결국에 여기서 이제 검찰은 물증, 예를 들면 428억 약정에 대한 약정서랄지 녹음 파일이랄지, 그러니까 추가적인 확실한 물증을 내놔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어쨌든 이 녹취록이 저희가 계속 갖고 있으면 봉 기자가 계속 단독 기사를 쓰면서 할 수 있는 건데 왜 갑자기 공개하는 겁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단편적으로 뭐 하나하나 이렇게 쓰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에 대해서 취재를 깊게 한 기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앞으로 검찰이 어떤 정보 취재를 했을 때 크로스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이해되지 않는 맥락들이 좀 있어요. 모르는 이름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맥락도 있는데 이걸 또 아는 기자나 일반 시민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대장동 정약 녹취록이 대장동 10년 네. 개발의 네. 비사를 담은 스토리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렇게 몇 번, 한 5번 보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쫙 머릿속에 있고, 심지어는 예. 꿈에도 막 꿈에도 나와요. 김만배 나무기 막 꿈에 나와요. 꿈에 나와서 네. 취재 방향을 알려주고 막 그럴 정도인데. 아, 저도 꿈에서 취재한 일이 종종 있는데. 네. 예. 그래갖고 뭐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언론의 오보를 좀 줄이고, 그리고 네. 다른 이 사건을 잘 아는 기자들이 새로운 취재를 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고, 예. 시민 중에도 이걸 보시면 혹시 이 맥락 내가 아는데, 이거 그럴 수 내가 있죠. 아는데, 예. 내가 아는 이 사람 사람인데. 내가 아는 사람인데라고 하면 저희한테 이제 좀 제보를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건 송천협의가 7년가량 아마 빨랐을 겁니다. 송천협의 2013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 당시에 대검 공안부장이 바로 윤석열, 그 수사팀장이 바로 송찬혁. 자, 둘 사이가 어떤지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리고 김영현 전 검사 서울 남부지검 합수단 팀장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의 사회이사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은행 비리합동 수사단 출신이라고. 그때 수사팀장이 누구라고요? 바로 윤석열. 쌍방울 자회사 IOK라고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있는데 또 거기 사회이사가 이건영이에요. 이건영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쌍방울 그룹으로 확대할 때 사임을 딱 합니다.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의 홍경표 회장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도 같은 사회이사로 있다가 둘 다 싹 빠집니다. 이건영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팀에 있었던 사람이고 특수대검 공안통이었잖아요. 2020년에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할 때 대검 공안 수사 지원과장직에서 사표를 쓰고 나왔죠. 윤석열 라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쌍방울 IOK 사회이사였던 겁니다. 쌍방울 기업사 미래산업에도 윤석열 라인이 있죠. 신원용이라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장 출신입니다. 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이고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인 이서공도 KH 계열사 IHQ 사회이사로 지내고 있고요.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 명령 내렸을 때 윤 총장 대리인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사람 이성훈, 그 사람도 사회이사였습니다. 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판사 출신, 경찰 출신, 변호사들 득실득실해요. 죄다 윤석열 라인들입니다. 자, 이쯤 되면 쌍방울이 누구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윤석열 라인 사회이사들 다 제껴두고 딱 핀셋으로 두 사람만 골라서 이재명 대표와 엮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타깃 수사라는 겁니다. 타깃 수사. 처음부터 타깃을 딱 설정해 놓고 그림을 그리고 수사를 하는 거죠. 그 그물에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 수사 통해서 하면 다 걸려요.